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7권입니다. 7권부터 마지막 권인 10권까지는 모두 6.25 전쟁이 그 배경이 됩니다. 당연히 책 줄거리도 전쟁의 큰 흐름에 따라 진행되기에 앞으로 각 권의 역사적 배경은 전쟁의 흐름과 전쟁 당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하는 정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7권의 시대 배경은 1950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보여집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의 흐름이 크게 두 번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의 개입이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남한의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후퇴를 하면서 예비 검속이라는 명분 아래 그 마을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보도연맹이란 좌익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사람들로 조직된 반공단체였습니다. 전향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향한 것인데 정부는 전쟁이 나자 이들을 먼저 몰살시킨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남한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때가 8월 초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고 한 달 조금 지난 때지요. 군인, 경찰들은 후퇴했고 그 자리는 여순 사건 이후 산으로 도망갔던 빨치산들이 다시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이어지는 동계 대토벌작전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돌아왔고 마을로 내려와 도당, 군당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며 인민군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각 마을별로 인민위원회, 청년회, 여성위원회 등을 만들어 사람들을 가입시켰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 중 지주들 편에 서서 행동했던 자들을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좌익들은 인민공화국 세상이라 하여 인공세상이라고 줄여서 불렀고 이 전쟁을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인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라 하여 인민해방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공세상은 약 2달 반 정도 유지되다가 9월 15일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막을 내립니다. 메가더는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은 서울과 가까운 인천에 상륙해 주요 도로와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상륙작전에는 찬성하면서도 상륙 포인트가 인천이라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인천을 반대했던 이유는 첫째,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아 대규모 선박과 병력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장소적 제약과 둘째, 큰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 밀물이 차 있을 2시간 정도 안에 모든 작전이 끝나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군산 등 다른 위치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메가더는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어야 전쟁의 흐름이 다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북한군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또 하나의 작전을 준비하니 바로 장사리 상륙작전입니다. 장사리 상륙작전은 우리에게 대개로 유명한 경북 영덕군에 위치한 장사해변을 그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했고 이를 위해 메가더는 북한군의 눈과 귀를 정반대인 동쪽으로 돌려놔야 했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친다는 한자 성어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실행되기 하루 전날 772명의 학도병으로 구성된 부대가 부산항에서 문산호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동해로 출정합니다. 772명의 학도병들의 평균 나이는 17세였고 이들의 출정식은 일부러 더 크고 장대하게 열렸습니다. 바로 북한 정보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동해로 출정했고 이후 태풍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장사해변을 장악한 뒤
포항과 영천 방면의 국도까지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의 시선이 이렇게 동쪽으로 쏠리고 있을 때 메가더는 전격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9월 15일 자정, 병력 7만 5천여 명을 태운 260여 척의 함정은 부산항을 떠나 남해로 다시 서해로 이동하여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당시 상륙작전의 목적지는 끝까지 1급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고 얼마 뒤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소식은 낙동강 전선 일대에 거침없는 반격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후방 보급로가 막힌 인민군들은 후퇴를 해야 했으나 인천과 서울이 차단된 이상 퇴로 없이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골짜기가 깊은 산뿐이었습니다. 인민군들은 산으로 들어가 새로운 빨치산이 되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전쟁 전부터 활동했던 빨치산을 구빨치라고 부르고 이렇게 전쟁 중에 입산한 빨치산들을 신빨치라고 불렀습니다. 서울까지 수복하게 된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지나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10월 1일 국군이 먼저 38선을 넘었고 10월 7일 유엔군도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통일 항구간을 채택해 유엔군의 북진을 사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쟁 전으로 원상 회복하는 것을 넘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한 데 이어 중국 국경까지 북상했습니다. 중국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다음 날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오랜 내전을 끝내고 마침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장제스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내몰고 중국 대륙을 막 통일했을 때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군이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자신들의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에 마오쩌둥은 순망치안,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내세워 전쟁에 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은 북한이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될 것입니다. 10월 19일 드디어 중국 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직접 대결로 변모했습니다. 중국 참전 규모와 의미를 과소평가한 메가더는 북진을 계속했고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하며 11월 24일부터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참전한 중국군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국군과 유엔군은 전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전세가 크게 역전된 것입니다. 메가더는 전쟁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은 12월 6일 평양을 곧이어 원산을 다시 장악했고 다음해 1월 4일 서울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남부두 철수 사건과 일사후퇴 등이 큰 사건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런 내용은 태백산맥 8권의 배경이 될 것이니 다음 편에서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 배경은 이 정도입니다. 책 속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언급이 적은 분량으로 나오고 장사리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일어난 핵심적인 사건이므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태백산맥 7권의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창민 부대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장악한 것은 경찰 병력이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직 인민군은 진주하지 않는 상태였고 안창민 부대는 인민군이 오기 전에 군의 치안과 행정을 맡아야 했습니다. 이후 인민군 부대가 군에 도착할 때쯤 도당의 간부들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도당 조직부장이 된 염상진도 있었습니다. 염상진은 먼저 어머니 호산댁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뒤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바삐 움직였습니다. 염상진과 안창민, 하대치 등
그간 산에서 고생하다 마을로 내려온 이들은 이제 인민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대치는 아내 들몰댁을 보기 위해 무당내로 찾아가지만 들몰댁은 소와 함께 예비 검속을 피해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벌교 마을에 인민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염상진, 안창민 등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은 뒤라 마을 사람들은 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 중년의 인민군 장교가 김사용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김범우의 친형 김범준이었습니다. 김범준은 오자마자 아버지 김사용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두 부자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청년 때 독립운동을 한다고 만주로 갔던 장남이 이제 인민군 고급 장교가 되어 중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랜 기간 부자지간의 정을 나눈 뒤 아버지 김사용은 김범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준아, 니는 일찍언이부터 남들이 다 피하는 고생길을 솔선해서 걸은 사람이다. 그 작심은 장하고 장한 것이었는디 네가 시방하고 있는 작심도 장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냐? 김범준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일단 고개를 숙였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말이었다. 예, 남자 한평생을 거는 일이라서 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사상의 선택이라는 것은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과 달라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고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인간을 위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개혁하는 힘인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인간의 역사 발전을 도모하는 필연 법칙인 것인지는 자명하게 판가름 나 있습니다. 제가 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납득이 곤란하시더라도 그 점만은 접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맡아 하는 일은 무엇이냐? 전남 서남지구 사령관입니다. 그래, 누가 더 옳은지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 일이고 지금은 서로 총을 맞댄 어지러운 세상이다. 사람이 권세를 지녔을 적에 그것을 여러 사람을 위해 쓰면 겸손해지고 자기를 위해 쓰면 교만해지는 법이니라. 실인심하지 않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두 부자의 대화는 이렇게 마쳐집니다. 마을로 내려온 염상진은 도당의 지시에 따라 다시 군당위원장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안창민은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염상진은 제일 먼저 치안을 확보했고 사적 보복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예비 검속을 피해 도망갔던 소아와 들몰댁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들몰댁은 남편 하대치가 돌아와 있는 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갔고 소아는 염상진의 배려로 광주에 있는 하섭과 당분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하섭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소아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섭은 중간 간부 교육을 받기 위해 평양으로 착출되었고 소아는 다시 벌교로 돌아왔습니다. 소아는 이지숙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성동맹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염상진이 군당위원장으로서 마을의 치안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일어나는 사적 복수를 모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지난 동계 토벌작전 당시 죽었던 빨치산의 가족들이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경찰 가족이나 우익청년단 가족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염상진은 사적 복수를 철저히 금지시켰지만 세상이 바뀐 것을 안 유가족들의 분노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염상진을 존경하여 그와 같이 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소년전사 천전바구가 마을 우익 청년들을 총으로 죽인 것도 그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염상진이 마을을 차지한 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반동분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한 청년 단원들이나 지주, 마름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염상진은 악질들을 제외하고 단순 가담했던 사람들을 풀어주었는데 천전바구가 이번에 풀려난 사람 중 4명에게 따발총을 갈겨댔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가 허고잡아 한 일이 아니구만이라. 그께 지가 살아오더란 후로
우리 동네에서 한군에 입사했던 동지들 식구들이 지만 보면 우리 아들 원수 갚아둬라, 우리 남편 원수 갚아둬라 했었는데다가 니는 요리 살았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요리 새 시장 본께로 얼마나 좋냐 자꾸 말을 씹혔구만이라. 그란에도 지 혼자만 살아온 것이 죽은 동지들한테 죄 싫었고 미안 싫어봐 떡 죽겠는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본게 어째 우리 아들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어째 우리 남편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하는 원망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본게 지가 참말로 동지들한테 모진 죄진 것 많기로 마음이 맥히는 것이 밤마당 죽은 동지들 꿈을 꾸게 됐구만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동네로 온게로 저것들이 우리 아들 원수고 우리 남편 원수인데 어째 풀어주냐고, 저것들한테 우리 얼마나 징하게 모질게 당하고 산지 아냐고 지보고 원수 갚아도람시로 동지들 식구들이 지를 둘러쌌구만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지들 원수 갚고 식구들 한 풀어준 것이구만이라. 위원장님, 인자 지가 죽을 차례구만이라. 천전바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김범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이학송은 김범우를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해방일보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승호는 이미 인민군 문화선전단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셋 중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은 김범우 뿐이었습니다. 손승호는 같은 일을 하고도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과 우리, 즉 남한에서 좌익 활동을 한 뒤 인민군에 합류한 사람들의 봉급이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북쪽 사람들이 갖는 일종의 우월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받아가도 된다는 북쪽 사람들의 우월감이 손승호를 자극시켰습니다. 김범우는 직감적으로 박헌영과 김일성을 떠올렸습니다. 권력 구조 속에서 정점을 향한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전쟁이 수행되는 속에서도 권력 투쟁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김범우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치열성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뒤 김범우는 법일 스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일 스님은 예전 김범우와 인연이 있었던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스님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지내는 이학송도 예전 법일 스님을 통해 알게 된 인연입니다. 김범우는 법일 스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전주에서 인민군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통행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연락받고 손승호가 달려왔지만 손승호의 힘으로는 김범우를 빼낼 수 없었습니다. 갇혀있는 김범우를 빼준 것은 바로 박두병이었습니다. 박두병은 예전 김범우가 버마전선에서 참여했을 때 역경을 함께했던 학병 전우였습니다. 둘은 뜻이 맞아 버마전선을 함께 탈출했고 이어서 미국 OSS 첩보기관에서 훈련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해방이 되자 둘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박두병은 고향인 전주로 돌아와 바로 좌익 활동을 시작했고 전북 도당 조직부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염상진과 같은 철저한 사회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김범우는 도당 조직부장을 친구로 둔 덕에 반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두병은 오랜만에 만난 김범우를 위해 자신의 집에서 거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 자리에 손승호도 함께했습니다. 박두병과 김범우는 옛 이야기를 하며 오랜 회포를 풀지만 이야기가 현실 문제로 돌아오자 김범우는 박두병이 이학송, 손승호와 다르게 도당의 고급 간부로서 염상진과 똑같은 골수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했습니다. 김범우는 서울에서 이학송, 손승호와 함께 얘기할 때처럼 제3의 입장을 놓고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가 분명히 알아둘 것은 지금 자네는 공화국의 정치현실 속에 있다는 점이시. 그것도 안정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인 현실이네. 전쟁이란 비상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자네도 조직의 통제 아래 권리 주장은 유보하고 의무 수행을 해야 할 뿐이네. 의무 수행의 거부는 체제의 부정이고 체제 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자네가 너무 잘 알겠지. 자네가 의무 수행을 긍정하는 경우 당이 자네한테 부여한 선택권은 두 가지네. 첫째는 소년과 함께 도당 문화선전부에서 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용군으로 나가 참전하는 것일세. 내가 현재로서 자네한테 베풀 수 있는 우정을 굳이 따진다면
그 두 가지 선택권이 남아 마련했다는 것이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하는 것이고 자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혼자서 얼마든지 하게. 조금씩 다른 생각의 차이란 인간이 갖는 특성이니까. 그 결정은 내일 아침까지시. 김보무는 의미 모를 웃음을 얼굴에 담은 채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끄덕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손승호와 함께 문화선전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9월 16일 미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과감히 성공시킵니다. 이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힘겹게 전투를 이어가던 국군과 유엔군들에게 반격의 신호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인민군과 당 조직들은 다시 한번 후퇴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박두병은 김보무에게 군산에 다녀오라는 지시를 내린 뒤 도당의 지령대로 전 부대 후퇴를 감행합니다. 군산에서 돌아온 김보무는 도당이 철수한 것을 알게 되고 박두병의 거처와 손승호의 거처를 급히 찾아갔지만 어디로 간다는 쪽지 하나 없이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두병과 손승호는 후퇴를 하면서 김보무에게 일부러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김보무는 제3의 위치를 고수하려 했었기에 이들은 김보무에게 본인 뜻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김보무는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인민군에게 받았던 신분증과 통행증, 접수증을 차례로 찢었습니다. 보성군당위원장 염상진에게도 전남 도당의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북으로에 후퇴할 것과 여의치 않을 것에 대비해 입산투쟁을 계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판돌, 하대치 등 중간 간부들은 북쪽으로 후퇴하라는 말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야 북조선 동무들한테나 해당되는 말 아니거든가요? 싸움에서 밀리고 밀리는 것이야 병가지 상산디. 잠시 밀리면 또 힘 못타서 밀어붙일 작정을 해야지. 북쪽으로 가면 요거는 어쩔 것이오. 말 씹힐 것도 없는 문제구만이라. 오판돌의 거침없는 발언이었다. 읍내의 마을마다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각 조직을 통해 후퇴 소식과 함께 원하는 사람은 당을 따라 나서라는 지시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김복동, 마삼수, 장흥에서 돌아온 외소댁, 그리고 소아, 김종현, 유동수, 서인출, 그리고 하대치의 아내 들물대까지 야산대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퇴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니 아이들은 모두 친정에 맡겨두고 떠나는 길입니다. 이렇게 박두병이 속해 있는 전북 도당도, 염상진이 속해 있는 전남 도당도 각각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 도당은 얼마 가지 못해 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모든 주요 도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승호는 전북도당 박두병을 따라 입산했고 거기서 굿발치 소뚜껑을 만나게 됩니다. 소뚜껑은 칠곤에서 처음 등장하는 빨치산으로 26살의 청년이고 손이 소뚜껑처럼 생겼다고 하여 지어진 별명입니다. 그는 전쟁이 나기 전부터 야산대 생활을 했던 인물이기에 지금 북쪽으로의 퇴로가 막혀 입산하고 있는 인물들보다 야산대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소뚜껑과 같이 전쟁 전부터 야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굿발치산, 줄여서 굿발치라고 불렀습니다. 전남 도당 출신으로 보면 염상진, 안창민, 하대치 등도 모두 굿발치가 되겠군요. 자연스럽게 손승호처럼 전쟁 이후 후퇴하면서 야산대에 합류한 사람들은 신빨치산, 즉 신빨치라고 불렀습니다. 소뚜껑은 굿발치답게 산에서 살아남는 법을 신빨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행동과 말이 거칠면서도 조선 공산당사와 천자문을 품고 지냈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뚜껑은 손승호가 교사 출신임을 알고 자신이 총 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자신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손승호와 소뚜껑은 서로의 선생님이 되어 야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해방일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학송은 인민군들을 따라 후퇴해야 하는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남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했지만 후퇴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자신만 후퇴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학송 옆에는 전남 출신 김미선이 역시 해방일보 기자로 함께했습니다. 김미선은 두 아이의 엄마였지만 이학송과 마찬가지로 잠시 후퇴한 뒤 다시 서울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두 아이를 서울에 두고 이약송과 함께 인민군을 따라 후퇴했습니다. 이들은 후퇴하는 도중 여러 역경을 함께 겪으며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좌익들의 후퇴 상황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익들의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진지를 구축했던 효노봉 군대는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고 있음을 실감했고 북진을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대를 인민군으로 오해한 마을 주민들이 두 손을 들어 환영하자 이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효노봉의 육사 선배 양효석은 추풍령에서의 전투를 인정받아 중위로 진급했고 이후 계속 북진하여 38선을 넘고 싶었으나 입산한 빨치산들을 토벌하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서울을 장악하자 미처 탈출하지 못했던 최서학은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의용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탈출을 시도하다 오른쪽 발에 총상을 입었고 인민군 복장을 입은 채 산속에 숨어 고향까지 내려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역시 산속에서 피신하고 있는 염상구를 만났고 이 둘은 인민군이 모두 후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염상구가 내려왔지만 아직 경찰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염상구는 아무도 없는 경찰서에 앉으며 후퇴할 때 권서장에게서 받았던 모욕감을 떠올렸습니다. 예전 여순 사건 때도 느꼈지만 이번 후퇴할 때도 경찰은 청년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염상구는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후퇴할 때 당했던 수모를 갚아주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마을에 돌아온 경찰들을 향해 염상구는 내뺄 때는 제일 먼저 내빼고 돌아올 때는 제일 늦게 돌아오는 게 우리나라 경찰이냐며 대놓고 비아냥댔고 권서장은 그런 염상구를 결국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적으로야 어찌됐든 사적으로는 후퇴 당시 청년당을 내팽개치고 경찰들만 챙긴 것이 마음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민군들이 후퇴한 자리에 군인과 경찰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부역자들을 가려낼 시간입니다. 한편 전주에서 고향 찾아 남쪽으로 향했던 김보무는 미군에 의해 조선 처녀 2명이 강간당하려는 것을 구해주는데 그것을 계기로 왕년의 미 첩보부대 OSS 소속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미군은 그에게 통역관 자리를 부여하고 김보무는 끝끝내 거절하지만 미군 장교는 지금은 전시 중이고 전시 체제 하에서 선택권은 많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박두병이 제시했던 논리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보무는 미군 정보기관 CIC 통역관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주된 임무는 체포한 북한 인민군 장교를 신문할 때 옆에서 통역하는 일이었습니다. 통역을 하면 할수록 그 모든 과정들이 괴로웠습니다. 김보무는 미군이 북상함에 따라 서울을 거쳐 평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도당의 결정에 따라 산으로 들어간 염상진 부대는 가는 도중 조원재라는 소년 빨치산을 만났습니다. 조원재 역시 칠곤에서 처음 나온 인물입니다. 그는 광주 서중학교 4학년으로 또래 친구들과 함께 광주 시당에서 활동하다가 이번 후퇴 때 시당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원재는 염상진과 인사를 나누고 그가 모스크바의 작은 스탈린으로 불리는 염상진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산 주변에는 조원재와 같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이탈된 동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퇴로가 막히자 입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조직을 놓친 동무들이었습니다. 염상진은 조원재에게 자신들과 동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염상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시 길을 잡은 염상진과 그 야산대는 드디어 화승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계산을 가운데 놓고 동으로 백운산, 서로 무등산, 남으로 모우산을 잇는 지역은 지난 야산 투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4개의 점 안에 장흥군, 화승군, 보성군, 승주군, 광양군이 포함되었고 구례군과 곡성군 일부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당이 북으로의 후퇴를 중단하고 발길을 돌린 이상 지금부터 유격투쟁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다시 이 지역이 핵심 투쟁지가 될 거라 염상진은 생각했습니다. 한편 인민군을 따라 압록강 근처까지 오게 된 이학송과 김미선, 그들은 후퇴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함께 버티며 왔기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둘은 인민군이 압록강 목전까지 밀렸으니 이대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찰나에 압록강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공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열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태백산맥 7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태백산맥 7권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인천 상륙작전, 중공군의 개입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인민군들이 전 영토의 90%를 차지하게 되자 그동안 산에서 투쟁을 전개했던 염상진, 안창민을 비롯한 빨치산 야산대는 군인, 경찰들이 도망간 마을에 내려와 해방구라는 이름의 자치지구를 형성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남조선 인민들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곧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가 역전되자 북으로의 후퇴를 결정합니다. 북상이 가능한 인민군들은 북으로 후퇴하며 압록강까지 밀리게 되고 퇴로가 막혀 북상할 수 없는 인민군들은 기존 야산대와 합류하여 입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압록강까지 후퇴하는 상황은 이학송과 김미선의 눈으로, 기존 야산대에 합류하여 입산하는 상황은 염상진, 안창민, 박두병, 손승호 등의 눈으로 소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전바구, 소뚜껑, 조원재 등 새로운 빨치산 인물들이 소개되거나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이제 책이 본격적으로 빨치산의 이야기를 다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염상구의 분량이 적어 아쉽기도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